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한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골짜기 아래 칠순을 바라보는 권씨 부인이 광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큰애야, 이리 오너라. 큰며느리 박씨가 달려왔습니다. 권씨 부인은 은은한 윤기가 흐르는 비단 한 피를 툭 던져주며 말했지요. 너는 종갓집 맏며느리니 어디 가서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이 비단으로 곱게 옷 지어 입거라. 어머나, 어머님, 고맙습니다. 박 씨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서 있던 작은 며느리 정 씨에게는 어땠을까요? 권 씨 부인은 구석에 놓인 거칠고 투박한 무명천 한 피를 툭 발치에 던졌습니다. 작은 애야, 너는 이 무명으로 내 남편 옷도 해 입히고 너도 한 벌 해 입어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정 씨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조용히 무명천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큰 며느리 박 씨는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비단을 펼쳐놓고 거울 앞에 대보았습니다. 역시 나한테는 비단이 어울려. 작은 애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비단을 입겠어. 박 씨는 친정이 부잣집이라는 것을 늘 자랑 삼아 살았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넘도록 부엌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지요. 손톱에 봉숭아물 들이고 거울만 들여다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작은 애는 평생 저 누런 무명이나 감고 살 팔자야. 가난한 선비 딸 주제에. 반면 작은 며느리 정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명천을 정성껏 삶고 헹구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뽀얗게 마른 무명천을 두드리며 다듬질하는 소리가 밤늦도록 안채에 울려 퍼졌지요. 형님, 비단 색이 참 곱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형님께 딱 어울려요. 정 씨는 진심으로 웃으며 큰 며느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콧방귀를 뀌며 방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참 미련한 것. 저러니 시어머니한테 무명이나 받지. 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느질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옷을 지었지요. 그녀의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이 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하늘이 노한 게 틀림없어. 들판의 곡식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 올해는 흉년이 들 게야. 마을 사람들의 근심이 깊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 뜨거운 가뭄이 찾아왔고 들판의 곡식은 타들어갔지요. 부유하던 권씨, 댁도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곳간의 쌀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권씨 부인이 몸져 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며느리 정 씨가 죽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권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입맛이 없구나. 70평생 건강하시던 분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니 온 집안이 걱정이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겠구먼. 하지만 의원이 와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나날이 수척해져 갔습니다. 권씨 부인이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큰애야, 작은애야, 내 곁으로 오너라. 권씨 부인이 가늘게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며느리가 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며느리 박 씨는 눈물을 찔끔 흘렸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 분명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거야. 금비녀라도 하나 주시겠지. 반면 작은 며느리 정 씨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기운을 차리십시오. 제발 일어나셔야 합니다. 권 씨 부인은 힘겹게 손을 뻗어 머리맡에 있던 낡은 보따리 2개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 기력이 다해가는구나. 곳간은 비어가고 집안은 위태로운데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이것뿐이로구나. 보따리는 낡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두 며느리 앞에 내밀었지요. 큰애야, 이건 너에게 주마. 박 씨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작은애야, 이건 내 몫이다. 정 씨는 두 손으로 보따리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것까지 주시다니. 권 씨 부인은 숨을 가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심하거라. 절대로 지금 열어보지 말고 각자 방에 가서 나중에 열어보거라. 그리고 권 씨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어찌 대하느냐에 따라 너희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권 씨 부인은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두 며느리가 불렀지만 권 씨 부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깨어나지 않았지요. 어머님께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집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 박 씨는 슬픔보다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큰며느리는 재빨리 보따리를 품에 안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등잔불을 밝히고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시어머니가 입던 낡은 손바지였습니다. 정 씨는 눈물을 훔치며 먼저 손바지를 깨끗이 빨아말렸습니다. 해진 곳은 천 조각을 덧대고 구멍난 곳은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었지요. 어머님께서 이 바지를 얼마나 아끼셨을까? 바느질을 하다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손바지는 권 씨 부인이 젊은 시절부터 입던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기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과부 몸으로 자식들 키우시느라 당신 것 하나 제대로 해 입지 못하셨구나. 정 씨의 눈물이 바지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편 큰며느리 박 씨는 자기 방에서 잠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젠장, 분명 작은애 것도 똑같은 누더기일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박 씨는 일어나 창문으로 작은 며느리 방을 훔쳐보았습니다.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정 씨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것이? 박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바느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저 누더기를 꿰매고 있는 건가? 미친 거 아냐?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에이, 설마. 시어머니가 진짜 귀한 걸 줬다면 내게 줬지. 작은애한테 줄 리가 없어. 그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밤이 깊어가도록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바늘에 찔려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제 마지막 솔기만 꿰매면 정 씨가 바지 가랑이 쪽 터진 솔기를 꿰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무엇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정 씨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뜯어보았습니다. 손바지의 가랑이 한쪽, 겹겹이 누빈 사이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돌돌 말린 한지 뭉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까? 정 씨는 한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지에는 권 씨 부인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뒷산 어귀의 큰 바위 밑 서쪽으로 10걸음,
북쪽으로 5걸음. 이건 뭔가 숨겨둔 곳을 가리키는 거야. 정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지 안쪽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묵직한 황금 열쇠 하나였습니다. 이건 정 씨는 황금 열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글씨로 북창고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북창고라면 권 씨 댁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조차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항상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던 곳이었지요. 어머님께서 왜 이걸 제게? 정 씨는 다시 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뒷면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한 며느리야.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단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무명은 사람의 마음을 덮인다. 내가 이 낡은 바지를 버리지 않고 꿰맬 줄 알았다.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은 바로 너다. 정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 씨는 황급히 한지와 열쇠를 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누군가 방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박 씨였습니다. 작은 애 뭐 하고 있어? 밤새 불을 켜고. 박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 그저 어머님께서 주신 손바지를 수선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누더기를 밤새 꿰매다니. 참 한가하구나. 박 씨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며느리 박 씨는 뒤척이다 잠들었다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일어났습니다. 에잇, 잠을 설쳐서 몸이 개운하지 않네. 그녀는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정 씨가 벌써 아침 진지를 다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형님 주무셨습니까? 진지 드십시오. 응. 박 씨는 밥상을 받아들며 정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웃고 있는데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애, 어젯밤에 그 누더기는 어찌했어? 깨끗이 빨아서 개어두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유산인데 함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박 씨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밥맛이 없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 씨는 슬그머니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의 뒷쓰레기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내가 버린 손바지. 혹시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손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머슴들이 쓰레기를 치워버린 뒤였습니다. 아, 아깝게.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낙네 하나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 씨 마님, 시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셔서 슬프시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그나저나 작은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더군요. 어젯밤에도 밤새 바느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시어머님 옷이라도 수선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수선한다고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 기특한 며느리예요. 아낙네가 가고 나자 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던 거야. 그 누더기 속에. 박 씨는 당장 작은 며느리 방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내야 해. 그날 밤 정 씨는 황금 열쇠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든 시각이었지요. 정 씨는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북창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이곳에 열쇠를 제게 주셨을까? 북창고는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권 씨 부인조차 좀처럼 열지 않던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옛날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이려니 짐작했습니다. 정 씨가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황금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정 씨는 화들짝 놀라 열쇠를 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횃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 작은 마님이십니까? 이 밤중에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아, 그게 바람이 쐬고 싶어서. 머슴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니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지요. 정 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어. 한편 큰며느리 박 씨는 자기 방 창문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밤중에 북창고 앞에서 뭘 하는 거야? 박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북창고에. 박 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북창고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지? 박 씨는 창고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젠장, 분명 작은 애가 뭔가 알고 있어. 박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머님 방을 뒤지면 뭔가 나올 거야. 다음 날 아침 권 씨 부인의 사무제가 끝나자마자 박 씨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뒤지고 이불을 들추고 벽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박 씨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 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엇을 찾으십니까? 아, 아니. 그게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려고. 정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 씨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큰며느리 박 씨가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머슴들도 바치를 나가 집안은 한산했지요. 권 씨 부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황금 열쇠를 꺼내 북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게. 정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쌀 가마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가마니나 되었습니다. 흉년의 쌀 한 톨이 귀한 이때 이렇게 많은 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쌀 가마니 뒤편에는 옷가미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도 있었고 무명도 있었고 명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곡식 종자가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벼씨, 보리씨, 콩씨. 어머님께서 이 모든 걸. 정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 씨 부인은 평생을 아껴서 이 모든 것을 모아두셨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지요. 창고 한쪽 벽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다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 쌀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 옷감은 헐벗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 종자는 내년 농사를 위한 것이다. 진정한 안주인이라면 이것을 어찌 써야 할지 알 것이다. 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고 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마을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을까요? 정 씨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야겠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지. 정 씨는 창고 문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황금 열쇠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소. 어머님께서도 그걸 아셨기에 당신에게 맡기신 거요. 내일부터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몰랐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큰며느리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북창고, 쌀, 옷감. 박 씨의 눈에 탐욕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몰래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애가 북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 어디에 숨겨뒀을까? 박 씨는 작은 며느리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정 씨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박 씨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베갯모 속까지 뒤졌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그때였습니다. 장롱 서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거다. 박 씨는 황금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열쇠로 북창고를 열면 그 안의 쌀과 옷감은 모두 내 것이야. 박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황금 열쇠를 품에 넣고 북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쌀이. 그녀는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쌀 가마니를 어루만지고 비단을 펼쳐보고 옷감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거야. 작은 애 따위한테 줄 순 없어. 박 씨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쌀 가마니 하나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친정으로 옮겨야겠어. 빨리. 하지만 쌀 가마니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헉헉거리며 가마니를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 작은 며느리 정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박 씨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 씨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박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게. 정 씨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쌀 가마니가 흐트러져 있었고 옷감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제 방에 들어가 열쇠를 가져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 씨는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것이기도 해. 나도 이 집 며느리야. 어머님께서는 이 창고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라고 말입니다. 박 씨는 비웃었습니다. 백성, 그게 무슨 소용이야? 흉년에 우리 집안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쌀로 우리가 먼저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은 비싼 값에 팔아야지.
형님.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이렇게 짓밟으시렵니까? 박 씨는 쌀 가마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제 이 집안의 맏며느리는 나야. 내 말을 들어. 형님께서는 끝내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어리석은 것. 너 혼자 착한 사람 되려고? 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 씨는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머슴들, 모두 북창고로 오십시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것이. 사람들이 북창고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큰마님이 창고 안에, 머슴들과 남편이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씨가 쌀 가마니를 껴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마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박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어때서 이 집 며느리인 내가 집안 창고에 들어가는 게 잘못이야?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 창고를 작은 애에게. 닥쳐, 어머님은 이제 깨어나지도 못하시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했느냐? 뒤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권 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습니까? 정 씨가 달려가 권 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럼 내가 귀신이더냐? 권 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분명 깨어나지 못하신다고. 그래, 너는 내가 그대로 죽기를 바랐겠지. 재산이나 챙기려고 말이다. 권 씨 부인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한 척한 것은 너희 두 며느리의 진심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 낡은 손바지는 마지막 시험이었지. 박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꾸민 일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 나는 내가 그 손바지를 어찌 대하는지 지켜봤다. 너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지. 권 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창고에 몰래 들어와 쌀을 훔치려 하는 것까지 다 봤다. 어머님, 저는 입 닫혀라. 평생 비단 옷만 입고 거울이나 보던 것이 이 집안의 맏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권 씨 부인은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친정이 부자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을 업신여겼지.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다. 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 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애야, 내가 그 낡은 손바지를 밤새 꿰매는 모습을 내가 다 봤다.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내 손에서 피가 나도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권 씨 부인은 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은 바로 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가 맡아라. 어머님. 정 씨는 권 씨 부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 씨 부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권 씨 부인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뿐이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권 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진짜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내 잘못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다. 권 씨 부인은 박 씨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잘못은 남을 없이 여긴 것이다. 작은 며느리를 천하게 여기고 가난한 백성들을 무시했지. 그것이 내 진짜 죄다. 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친정이 부자라고 비단 옷을 입는다고 말이다. 권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보거라. 진짜 귀한 사람은 누구냐? 밤새 바느질하며 남을 위해 정성을 다한 작은 며느리가 진짜 귀한 사람이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작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 씨는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형님께서 이 집안 식구들을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박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권 씨 부인은 박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큰애야, 내가 너를 내쫓지는 않겠다. 너도 이 집안 며느리니까. 박 씨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권 씨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안 살림은 작은 며느리가 맡는다. 너는 그저 며느리 노릇만 하거라. 알겠느냐?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맏며느리인데 집안 살림을 빼앗기다니.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큰마님께서 많이 상심하신 것 같습니다. 머슴이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께 죽이라도 가져다 드려야겠어요. 정 씨는 정성껏 죽을 끓여 박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형님, 진지 드십시오. 하지만 박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가거라. 내 동정 따위 필요 없다. 형님, 나가라고 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 씨는 죽상을 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권 씨 부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애가 아직 마음을 고치지 못했구나. 어머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럴 게다. 하지만 권 씨 부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박 씨의 친정 오라버니가 찾아왔습니다. 누이야, 오래간만이구나. 박 대감의 장남 박진사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번쩍번쩍한 갓을 쓴 그의 모습은 돈 냄새가 풍겼습니다. 오라버니. 박 씨는 오라버니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 동생이 이 집에서 이런 서름을 받고 있었단 말이냐? 박진사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한테 집안 살림을 맡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라버니,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 씨는 흐느꼈습니다. 박진사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하지만 어찌. 박진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이야, 그 북창고에 정말 쌀이 수십 가만이나 있다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비단도
옷감도 가득했어요. 박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 참 아깝구나. 그 많은 재산을 작은 며느리 따위가 맘대로 하다니. 오라버니, 무슨 수가 있으십니까? 박진사는 씩 웃었습니다. 있지.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어.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이야, 내 시어머니가 그 창고를 작은 며느리한테 맡긴다는 증서라도 썼더냐? 아니요. 그냥 말로만. 그럼 됐다.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든 할 수 있어.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말씀이신지. 박진사는 동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관가에 가서 호소하는 거야.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인데. 누가 알아? 증거만 없으면 우리 말이 맞는 거지. 박진사는 간사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또가 한 분 계신다. 돈만 쥐어주면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가 권 씨 부인의 총애를 받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 빼앗긴 집안 살림이 생각났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당연하지. 우리 박 씨 집안이 누군데. 그깟 시골 양반댁 따위가 우리를 어찌하겠어. 박진사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이야, 내가 맏며느리 아니냐? 당연히 내가 집안 재산을 관리해야지. 그게 법도에도 맞는 일이야. 박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화를 내시면 시어머니가 뭐 어쩌겠어. 관가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 박진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관가로 가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작은 애, 내가 나를 무시했지? 두고 봐라. 다음 날 박진사는 동생을 데리고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박진사는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박 씨도 따라 절을 했지요. 무슨 일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박진사는 준비한 대로 말을 꺼냈습니다. 날이 제 동생은 권 씨 댁의 맏며느리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것을 틈타 작은 며느리가 창고 열쇠를 훔쳐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것이옵니다. 박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맏며느리로서 집안을 지켜야 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어머님을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하옵니다. 사또는 턱을 쓸었습니다. 그거 참 중대한 일이로구나. 증거가 있느냐? 박진사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슬며시 사또 앞에 놓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다만 나리께서 조사를 해주셔야. 사또는 은자 주머니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직접 권씨 댁에 가서 조사를 하겠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박진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또가 관속들을 데리고 권씨 댁에 들이닥쳤습니다. 권씨 부인을 불러라. 권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사또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권씨 부인, 그대의 작은 며느리가 집안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 한다는 고소가 들어왔소. 즉시 북창고를 열어 확인하겠소. 권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 나리,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제가 직접 작은 며느리에게. 됐소. 말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창고를 여시오. 사또는 관속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관속들이 북창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잠깐. 정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황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열겠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또는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호, 과연 쌀이 수십 가만이나 있구나. 이것이 다 권 씨 댁 재산이요? 권 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아둔 것이옵니다. 백성 구제, 허허, 그런 말은 나중에 하시오. 사또는 관속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창고를 봉인하라.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당장 잡아들여라. 예. 관속들이 정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권 씨 부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이것은 억울한 일이옵니다. 제가 직접 작은 며느리에게 창고를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증서라도 있소. 증서는 없지만 증서도 없이 무슨 소리요. 맏며느리의 말이 옳소. 집안 재산은 맏며느리가 관리하는 게 법도요. 사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 창고는 관아에서 관리하겠다. 나리, 이것은 부당하옵니다. 정 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관속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마님. 머슴들이 달려왔지만 관속들의 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권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크네. 내가 이런 짓을. 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야.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잡혀가고 창고는 봉인되고 권 씨 부인은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과연 이 억울한 일이 어찌 풀릴 수 있을까요? 정 씨는 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창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괜찮으실까? 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복에는 다른 죄수가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잡혀온 사내였지요. 마님, 너무 슬퍼 마시오.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의 억울한 사정은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소. 분명 하늘이 도우실 거요.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도운다 한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증거요? 시어머니께서 주신 편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집에 있어서.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까지 편지를 가져오지 못하면 저는 죄인이 됩니다. 사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의 남편께서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길 바라지만 큰형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박 씨가 편지를 빼돌리거나 없애버리면 어쩌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가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편지를 찾아주세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한편 권 씨 댁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작은 며느리 방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편지가 있을 거야. 박 씨는 이불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장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님,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아, 이게. 박 씨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작은 애가 없으니 방을 정리해 주려고. 거짓말입니다. 편지를 찾으시는 거죠. 정 씨의 남편은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편지는 제가 이미 찾았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품에서 손바지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있더군요.
박 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걸 이리 내놔. 박 씨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걸 내놓으라고. 안 됩니다. 이건 자기네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입니다. 두 사람이 손바지를 두고 다투는 사이 손바지가 찢어지며 한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씨가 재빨리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그거로구나. 이걸 없애버리면. 박 씨는 편지를 찢으려 했습니다. 형님, 안 됩니다. 정 씨의 남편이 박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애야, 내가 정녕 그럴 거냐? 권 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동생을 모함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증거까지 없애려 하느냐? 권 씨 부인은 박 씨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았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직접 관아에 가져가겠다. 권 씨 부인은 편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권 씨 부인은 편지를 품에 꼭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재판에 가셔야 하는데 몸이 상하시면. 괜찮다. 내 며느리를 구하는 일인데 이 늙은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권 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기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빼앗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난다지. 그래, 정씨 마님이 증거를 가져온다더라. 착한 사람이 꼭 이겨야 할 텐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 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 진사는 또 은자 주머니를 준비해 왔습니다. 죄인을 끌어내라. 관 속의 호통에 정 씨가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 씨 증거를 가져왔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예, 날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권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권 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날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권 씨 부인은 편지를 꺼내 사또 앞에 놓았습니다. 사또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 지극한 며느리야. 비단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무명은 사람의 마음을 덮인다. 내가 이 낡은 바지를 버리지 않고 꿰맬 줄 알았다.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은 바로 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진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날이 저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가짜라고? 권 씨 부인이 박 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손으로 직접 쓴 글인데 가짜라니? 하지만 어찌 증명하시겠습니까? 박 진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증명할 수 있소. 관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마을에서 그를 가르쳐온 훈장입니다. 권 씨 부인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훈장은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권 씨 부인의 글씨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날이. 이번에는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권 씨 부인께서는 평소에도 작은 마님을 총애하셨습니다. 북창고를 맡기셨다는 말씀을 제게도 하셨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은자를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나서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또가 망설이자 박 진사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리,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은자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사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은자는 탐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부정한 판결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리. 그때 관속 하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오셨습니다. 뭐라고?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부도사는 임금이 직접 파견하는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부정한 관리를 색출하는 것이 임무였지요. 관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금부도사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을 순찰하는 금부도사다.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부도사는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 무슨 재판을 하고 있는가? 예. 그게 집안 재산 문제로. 금부도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은자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박 진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금부도사가 은자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또, 설마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 금부도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사또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금부도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 내가 한양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대의 소문을 들었다.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는다고 말이다. 금부도사는 박 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뇌물을 준 자로구나? 아니옵니다. 저는. 입 닫혀라.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금부도사는 은자 주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또, 그대는 지금 당장 파직이다. 그리고 박 진사, 그대는 뇌물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금부도사는 권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편지를 보여주시겠소? 권씨 부인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금부도사는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요. 정 씨는 무죄다. 감사합니다. 나리. 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부도사는 관속들에게 명했습니다. 정 씨를 당장 풀어주어라. 그리고 사또와 박 진사는 잡아들여라. 예. 관속들이 움직였습니다. 정 씨의 손이 풀렸고 사또와 박 진사는 결박당했습니다. 금부도사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정 씨를 위해 증언하러 온 것을 내가 다 봤소. 의로운 백성들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 씨는 권씨 부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냐, 내 새끼야. 이제 다 끝났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와 박 진사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금부도사는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씨, 그대도 동서를 모함한 죄가 있소. 박 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금부도사는 권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권씨 부인, 큰며느리를 어찌 처분하시겠소? 모든 사람들이 권씨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권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리, 큰며느리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권씨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오늘부로 친정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 자격이 없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주었다. 하지만 너는 끝내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 권 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박 씨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권 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금부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 씨 부인의 지혜가 깊으시오. 용서하되 책임은 묻는구려. 박 씨는 쫓겨나듯 권 씨 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 자신이 욕심냈던 재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악한 마음은 끝이 좋지 못하구나.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하늘의 이치지. 금부도사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 씨, 그대의 효성과 정성이 하늘에 닿았소.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힘써 주시오. 감사합니다. 나리. 명심하겠습니다. 정 씨는 깊이 절했습니다. 금부도사는 북창고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이제 이 창고는 정 씨 마님이 관리하시오. 백성들을 위해 쓰시오. 나리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금부도사 일행이 떠난 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악은 벌을 받았고 선은 인정받았습니다. 하늘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북창고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헐벗은 노인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이 쌀과 옷감은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아껴 모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옷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권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어머님, 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시험을 받아야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 무엇을 깨달았느냐?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단은 화려하지만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무명은 투박하지만 정성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요. 권 씨 부인은 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속에 있단다. 어머님께서 평생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렇다. 큰며느리에게는 비단을 주고 너에게는 무명을 준 것도 다 이유가 있었지. 권 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단을 받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무명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란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 씨가 나누어 준 쌀과 종자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사람들은 받은 종자로 농사를 지었고 가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님, 이 쌀을 받아주십시오. 작년에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사람들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쌀은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나눔은 계속되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나누고 도움받은 사람이 다시 돕는 권 씨 댁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여전히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권 씨 부인이 정 씨를 불렀습니다. 작은 애야,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이 집안을 잘 지켜라. 그리고 백성들을 잊지 마라.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권 씨 부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 씨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 씨는 훌륭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권 씨 댁마님은 비단보다 무명을 귀히 여긴다더라. 그래서 더욱 복을 받으신 게야. 사람들은 정 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겉으로 화려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귀한 것은 정성과 마음입니다. 비단 옷을 입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무명 옷을 입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부자입니다. 낡은 손바지를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고, 낡은 손바지를 꿰맨 사람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